검은 고양이 에드거 앨런 포. 검은 고양이는 에드거 앨런 포의 대표적인 고딕 단편 소설로 한 인간이 양심과 광기, 죄책감과 자멸 사이에서 점점 무너져가는 과정을 그린 심리 호러입니다. 주인공은 본래 동물을 사랑하던 인물이었지만 술과 분노에 물들어 한때 사랑하던 검은 고양이 플루토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그 이후 그의 삶은 악몽처럼 무너져갑니다. 그의 죄는 두 번째 고양이의 등장과 함께 되살아나고 결국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결말에 이르게 되죠. 가장 기이하면서도 가장 일상적인 이야기를 이제 써내려가려 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에 대해 아무런 믿음도 기대하지 않으며 그 누구의 신뢰 또한 바라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는다는 건 제 감각조차 스스로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미친 짓일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꿈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나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내 영혼의 짐을 털어내고자 합니다. 지금 나의 목적은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솔직하게, 간결하게,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세상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결과적으로 나를 공포에 떨게 했고 고통을 안겼으며 나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것들을 해석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 일들은 그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그것들이 막사보다도 덜 끔찍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어쩌면 어떤 지성이 이 환상적인 이야기를 지극히 평범한 것으로 환원시켜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성은 아마 나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논리적이며 흥분하지 않는 성정을 지닌 이겠지요. 그는 내가 경외심에 떨며 묘사하는 사건들에서 단지 자연스러운 원인과 결과에 지극히 평범한 연속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보다 동물들과 더 잘 지내는 아이였습니다. 동물들을 특히나 좋아했기에 부모님은 나에게 온갖 종류의 반려동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며 먹이를 주고 쓰다듬을 때야말로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런 성격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졌고 성인이 되어서도 동물들과의 교감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충직하고 총명한 개를 사랑해본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된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짐승의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은 사람이라는 존재의 얄팍하고 조악한 우정, 부질없는 충성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젊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다행히도 내 아내는 나와 비슷한 성향을 지닌 이였고 내 동물에 대한 애정을 알게 된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격 좋고 귀여운 동물들을 데려왔습니다. 우리 집에는 새와 금붕어, 훌륭한 개 한 마리, 토끼, 작은 원숭이 한 마리, 그리고 한 마리의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고양이는 매우 크고 아름다운 동물이었으며 새까만 털을 가졌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영리했습니다. 나는 그 고양이의 지능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했는데 미신적인 면이 있던 아내는 자주 농담처럼 이런 말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검은 고양이는 마녀의 화신이라 했잖아요. 물론 아내가 그 말을 진지하게 믿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그 일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플루토라 불린 이 고양이는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나는 그에게만 먹이를 주었고 그는 내가 집안을 돌아다닐 때마다 항상 내 곁을 따랐습니다. 그가 나를 따라 거리로 나서는 것을 말리는 것조차 어려웠을 정도였지요. 이런 우정은 몇 년간 지속되었고 그 사이에 내 성격은 부끄럽게도 악마 같은 술의 영향으로 심각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침울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으며 타인의 감정을 아예 무시하게 되었고 아내에게 거칠고 모진 말을 내뱉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나는 아내에게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내 애완동물들 역시 이 변화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무시했고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루토에게만큼은 아직 남아있는 애정이 있었기에 그에게는 손을 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토끼나 원숭이, 개가 실수로 나를 방해하거나 다가왔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혹하게 대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병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술이란 병처럼 퍼지니까요. 결국 나이가 들어 성격이 조금 까칠해진 플루토마저
내 악한 기분의 표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흠뻑 취한 채 거리의 술집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나는 고양이가 내 존재를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노한 나는 그를 붙잡았고 놀란 플루토는 발버둥치는 중 내 손을 살짝 물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악마의 분노가 내 안에 깃든 듯한 광기가 내 전신을 덮쳤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내 본래의 영혼은 그 순간 몸을 떠나버린 듯했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순수한 악이었습니다. 나는 조끼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고양이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그 눈 하나를 잔인하게 도려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조차 나는 부끄러움에 몸이 타오르고 끔찍한 전율로 손이 떨립니다. 이 저주스러운 만행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이 깨고 이성을 되찾았을 때 나는 반쯤 공포와 반쯤 후회의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너무 미약했고 나의 영혼에는 어떤 진정한 회한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 다시 술에 빠져들었고 그날 밤의 기억조차 술잔에 빠져 흔적 없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 사이 고양이는 천천히 회복해 갔습니다. 눈을 잃은 자리는 보기에도 끔찍했지만 다행히도 그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는 전처럼 집안을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나를 보기만 하면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듯 도망쳤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면 한때 나를 그렇게 따르던 생명체가 나를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이 처음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곧 짜증으로 변했고 마침내 나를 파멸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착의 영이었습니다. 이 정신에 대해서는 철학조차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영혼이 존재하는 것만큼이나 확신합니다. 이 도착이라는 감정은 인간의 본성 깊숙이 자리한 원초적 충동이며 인간의 성격을 형성하는 나눌 수 없는 본능 중 하나라는 것을요. 누구라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 있을 겁니다. 이유 없이 그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악하고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 본 적. 우리는 때때로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거스르며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어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도착의 정신이 바로 나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나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오직 그릇됨 자체를 위해 그릇된 짓을 하고자 하는 영혼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욕망이 그 무고한 동물에게 가한 상처를 더 끔찍한 죄로 완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아침 나는 맑은 정신으로 피도 끓지 않은 냉정한 상태로 플루토의 목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 순간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가슴 한복판에는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목매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 영혼의 구원을 위태롭게 할 만큼 치명적인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설령 가능하다면 가장 자비롭고도 무서운 신의 무한한 용서조차 닿지 못할 만큼 내 영혼을 멀리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잔혹한 일이 있었던 그날 밤 나는 자다가 깨어났습니다. 불이야! 라는 외침 때문이었습니다. 침대의 커튼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집 전체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하인, 그리고 나는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완전히 불타버렸고 나의 전 재산 또한 그 불길에 삼켜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절망 속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나는 이 끔찍한 재앙과 내가 저지른 죄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려는 유치한 시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의 사실의 연쇄를 묘사하고 있으며 그 고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화재 다음 날 나는 폐허가 된 집을 찾아갔습니다. 벽들은 모두 무너져 있었지만 단 하나만이 예외였습니다. 그 벽은 집 중앙쯤에 위치한 두껍지 않은 내벽이었는데 그 자리에 내 침대 머리가 닿아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에 섰고 벽은 불에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비교적 최근에 수리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벽 주위에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벽의 한 지점을 매우 세심하고 집요한 눈빛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기묘하다.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내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고 하얀 벽면에 음각된 듯 선명히 드러난 하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고양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형상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었고 고양이의 목에는 밧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을 하나의 환영 아니면 악령의 발현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놀라움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고 나는 오싹한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성적인 추론이 내 두려움을 억눌러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생각났습니다. 고양이는 화재가 나기 전 집 옆 정원에서 교수형을 당했었지요.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정원으로 몰려들었고 그중 누군가가 고양이의 시체를 나무에서 끊어 내 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던졌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잠든 나를 깨우기 위해 그런 짓을 했겠지요. 이후 다른 벽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고양이의 시체는 막 발라진 석고 벽에 눌리게 되었고 석회와 불길 그리고 사체에서 나온 암모니아가 반응해 지금 내가 본 고양이 형상을 만들어낸 것이었을 겁니다. 나는 그 설명이 이성적으로는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비록 내 양심은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을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끔찍한 형상의 영향력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고양이 형상은 내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나는 그 환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 내 안에는 그것이 후회인 듯 하면서도 실은 그렇지 않은 어정쩡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심지어 그 고양이를 잃은 일을 후회하며 그 빈자리를 채워줄 다른 고양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내가 자주 들락거리던 타락하고 더러운 뒷골목 술집들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한창 취기가 오르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끔찍한 술집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내 눈길이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술통 위에 어떤 검은 형체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 방의 가구라고는 진이나 럼주가 담긴 거대한 돼지머리 통뿐이었는데 나는 꽤 오랫동안 그 통 위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제서야 그 위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손으로 그 물체를 만졌고 그것은 한 마리의 검은 고양이였습니다. 정말 컸습니다. 플루토만큼이나 큰 몸집을 가졌고 외형 또한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플루토는 온몸이 새까만 털로 덮여 있었지만 이 고양이는 가슴 부위에 희미하면서도 넓게 번진 흰 점이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를 만지자 그는 곧장 몸을 일으켜 부드럽게 야옹거렸고 내 손에 머리를 부비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내 관심이 무척이나 반가운 듯 했습니다. 이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고양이야말로 내가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존재라는 것을. 나는 곧장 주인에게 이 고양이를 사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자신은 그런 고양이를 본 적도 본 기억도 없다며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 고양이를 쓰다듬었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설 때 고양이는 나를 따라오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오게 두었고 가끔씩 몸을 굽혀 쓰다듬어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 고양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살던 동물처럼 곧바로 적응했고 곧바로 아내의 큰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이 고양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상했던 감정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 감정이 생겨났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고양이가 나에게 보여주는 뚜렷한 애정이 오히려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고 짜증을 유발했습니다. 그런 불쾌함과 짜증은 서서히, 아주 서서히 독한 증오로 바뀌어 갔습니다. 나는 그 고양이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물리적으로 해치지 않았던 것은 나를 붙잡고 있던 일말의 양심, 그리고 예전 플루토에게 저질렀던 잔혹한 행위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나는 그를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아주 조금씩 나는 그 고양이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혐오하게 되었고 그 존재를 전염병처럼 여기며 말없이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 짐승을 증오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그를 데려온 다음 날 아침에 발견한 어떤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양이도 플루토처럼 한쪽 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오히려 아내에게 더 깊은 애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서 말했듯 아내는 나에게도 한때 있었던 따뜻한 감정과 인간적인 연민을 강하게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내 삶의 가장 순수하고 소박한 기쁨이기도 했던 감성을 간직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내 쪽에서는 이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그를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그는 나를 더 따르고 더 집요하게 나를 쫓았습니다. 그 집착은 글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끈질긴 것이었습니다. 내가 의자에 앉으면 그는 내 발 아래 엎드렸고 때로는 내 무릎 위로 뛰어올라 끈질기게 내 몸에 얼굴을 부비며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일어서기라도 하면 그는 내 발목 사이를 파고들어 나를 넘어뜨릴 뻔하게 만들었고 옷자락에 발톱을 걸고 몸을 기어올라 내 가슴팍에 매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를 내쳐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 충동을 막아선 건 플루토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강력하게 나를 붙잡은 건 솔직히 고백하건대 이 짐승에 대한 끔찍한 공포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해악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도무지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지금 이 감옥에 앉아 있는 이 순간에도 수치스럽게도 말해야 합니다. 그 고양이가 내게 불러일으킨 공포와 전율은 상상을 초월하는 환영에 가까운 어떤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몇 차례나 내게 그 고양이의 가슴에 있는 흰 털의 무늬를 가리키며 묘한 인상을 말하곤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흰 무늬는 처음엔 크긴 했지만 모호하고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양은 아주 서서히 처음에는 내 이성이 그건 환상이야라며 부정했을 정도로 천천히 그렇지만 분명하게 명확한 윤곽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 형상은 내가 입에 담기도 두려운 끔찍하고 섬뜩한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수대, 슬픔과 공포, 죄와 응징, 고통과 죽음의 도구. 그 끔찍하고 무서운 형상은 이제 나를 단순히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절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것은 내가 한때 멸시하며 죽여버린 짐승의 짝이었습니다. 나는 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인데 한낱 짐승이 나에게 이런 참담한 고통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낮에는 이 고양이가 한순간도 나를 홀로 두지 않았고 밤에는 악몽 속에서 1시간마다 깨어나야만 했습니다. 나는 종종 한밤중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 뜨겁고 축축한 숨결이 내 얼굴을 훑는 느낌에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형체는 거대한 무게로 악몽이 실체가 되어 내 가슴 위에 올라앉은 듯 결코 떨쳐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내 안에 남아있던 선의 마지막 흔적마저 꺼져갔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악한 생각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가장 타락한 것들이었습니다. 내 성격은 점점 더 우울과 증오로 변했고 세상과 인간 모두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거의 통제조차 하지 않는 격렬한 분노의 발작에 시달렸습니다. 그 분노의 표적이 가장 자주 되었던 사람은 말없이 참고 견디던 나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벼운 집안일로 인해 아내와 함께 지하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허름한 집은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그 고양이도 우리를 따라 지하실의 가파른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 발치에 파고들며 나는 거의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극도의 분노에 휩싸였고 그동안 나를 멈춰 세우던 유치한 공포조차 잊은 채 나는 도끼를 번쩍 들어 그 고양이를 향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개입은 내 안의 악마를 더욱 광포하게 자극했고 나는 팔을 뿌리치며 도끼를 그녀의 머리에 내리찍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의 비명도 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놀라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아주 침착하게 시신을 어떻게 숨길 것인가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시체를 들고 나간다는 건 낮에도 밤에도 이웃에게 들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방법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시신을 잘게 토막내 불태워 없애는 방법, 지하실 바닥에 구덩이를 파는 방법, 마당에 우물에 던져넣는 방법,
짐처럼 상자에 넣고 인부를 불러 실어 나르는 방법. 하지만 나는 곧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효과적인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중세 수도사들이 희생자를 벽에 생매장하던 이야기를 떠올렸고 그와 같은 방법을 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집의 지하실은 그런 일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벽은 헐겁게 지어져 있었고 얼마 전에는 습기로 인해 제대로 마르지 못한 거친 석고로 덧발라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 벽 중 하나에는 그 벽에는 한때 벽난로였던 구조물이 막혀있는 불룩한 돌출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벽과 비슷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안쪽은 비어 있었고 나는 그곳에 시신을 넣고 다시 벽돌을 쌓으면 전혀 의심받지 않고 감출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쇠지렛 대를 사용하자 벽돌들은 쉽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는 아내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안쪽 벽에 기대어 세운 뒤 그 자리에 그대로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처럼 벽돌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나는 석회, 모래, 동물의 털까지 구해 기존 벽과 구별되지 않도록 최대한 정성스럽게 새로운 회반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회반죽을 새로 쌓은 벽돌 위에 덧바르며 최대한 꼼꼼하게 마감했습니다. 작업을 마친 뒤 나는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벽은 어디 하나 손뗀 흔적조차 없이 완벽했고 지면에 떨어졌던 자잘한 파편들도 하나하나 치워 흔적 없이 정리했습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승리감에 찬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군. 다음으로 내가 한 일은 나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그 짐승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그 고양이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그 순간 그 고양이가 내 앞에 나타났다면 그 운명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활한 짐승은 이전에 내 격렬한 분노를 눈치챘던 것인지 이번엔 감히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고양이가 사라진 그 순간부터 내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복된 안도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 증오스럽던 생물이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 결과 나는 그 고양이가 집에 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죄의식이 내 영혼에 얹혀 있었음에도 나는 오랜만에 고요하고 깊은 잠을 누렸습니다. 이튿날 사흘째가 지나도록 그 고양이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자유로운 사람처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 괴물이 공포에 질려 영영 이 집을 떠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물론 내가 저지른 어둠의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고양이만 사라졌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덮어버릴 만큼 충분히 위안이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질문이 있었지만 나는 능청스럽게 잘 대답했고 심지어 한 차례 수색이 있었음에도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 미래의 행복이 보장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살해 사건이 벌어진 지 나흘째 되는 날 경찰관 몇 명이 예고도 없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철저한 재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수색이 진행되는 내내 나는 숨죽이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시신을 숨긴 장소가 너무나 치밀했기에 어떤 불안감도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내게 함께 지하실을 살펴보자고 했고 그들은 지하의 모든 구석을 몇 번이나 샅샅이 뒤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침착했습니다. 내 심장은 결백한 사람처럼 평온하게 뛰었고 나는 팔짱을 낀 채로 지하실을 오가며 느긋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침내 경찰들은 만족한 듯했고 이제 돌아가려는 분위기였습니다.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기쁨과 오만은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단 한마디 아주 짧은 승리의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경찰관 여러분, 나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들이 계단을 오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심을 풀어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다만 다음엔 조금 더 예의를 갖춰주셨으면 좋겠군요. 그건 그렇고 이 집 말입니다. 정말 잘 지어진 집이에요. 나는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기세등등하게 떠들었습니다. 이 벽들만 해도 그렇죠. 정말 튼튼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 벽 내 아내의 시체가 숨겨진 그 자리를 쾅 하고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이시여, 나를 악마의 소나귀에서 구하소서. 내 손에서 울려 퍼진 그 소리가 지하실 안에서 사라지자마자 안쪽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억눌린 듯 마치 어린아이가 흐느끼는 것처럼 깨지고 약한 소리였으나 곧 그것은 길고 크고 비인간적인 절규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공포와 승리가 뒤섞인 단지 지옥에서만 울려나올 수 있을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자들의 고통과 그 고통을 조롱하는 악마들의 환희가 뒤엉킨 비명이었습니다. 나는 비명을 들은 그 순간 의식을 잃고 반대쪽 벽에 기대어 휘청였습니다. 계단 위에 서 있던 경찰들은 공포와 경악에 사로잡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곧 수많은 팔이 그 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벽은 한 덩어리로 무너져 내렸고 그 안에는 이미 썩어 피로 얼룩진 아내의 시체가 눈앞에 똑바로 선 채로 드러났습니다. 그 시체의 머리 위, 입을 벌리고 붉은 눈을 번뜩이며 불꽃 같은 외눈으로 노려보는 그 혐오스러운 고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괴물, 나를 살인으로 유도했고 그 절규로 인해 나를 형장의 이슬로 보내게 만든 그 괴물. 나는 그 고양이까지 함께 벽에 가둔 것이었습니다.